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아무래도 미국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밤이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하죠. 간밤에 몇 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신뢰지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 전달보다 낮았고 그리고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지역의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66.8인데 전달에 73.4였고 월가가 예상하기로는 69.4쯤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틀림없구나 하는 그런 해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은 아니지만 소비 심리가 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제조업이 둔화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게 델타 변이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월가에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은 델타 변이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다 또 소비자들의 쓰임새를 보더라도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네. 델타 변이가 경제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올해 안에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델타 변이가 경제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이 말은 그렇죠.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델타 변이가 경제를 악화시킨다면 네. 테이퍼링 시기도 늦춰질 수 늦춰진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에 넣은 PCPI 지수 볼 것 같으면은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다, 뭐 사상 최고치다, 뭐 통계치를 내고 가장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그랬죠. 합니다만은 네. 사실 전달하고 비교를 하면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지표 중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케이스 실러 지수.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연율로 주택값이 18.6% 오른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주택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6월 달 수치입니다. 6월 달 기준으로 18.6%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행 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택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렌트비,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PCPI 지수나 CPI 지수를 보더라도 조금씩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소식을 좀 알아봤는데 사실 중국의 PMI도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도 경기도 이제 냉각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죠.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나쁘고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기준치 50보다는 높았습니다. 50.1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간당간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서비스업 지수가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47.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50을 기준으로 위축을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축 단계에 벌써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미 급냉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기가 빨리 식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가 발생을 했었죠. 여기에다가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하기 중국에만 있었던 일, 폭우.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 투여 방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준율을 갖다가 그러니까 8월 9일 날 지준율을 낮췄고 이 낮춘 게 작년 4월 이후 15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회의를 하면서 지준율을 또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은 지금 긴축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테이퍼링을 실시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완화하는 쪽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뭐 앞으로 단언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안화가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5년, 16년 그 당시에 네. 위안화가 뭐 위기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소로스의 공격도 받고 하면서 네, 그렇죠. 당시에 4조 달러에 달하던 이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대로 떨어졌었다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미국하고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리거나 낮추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통화 긴축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양국의,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또 경제 지표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과 또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동시에 둘 다 양측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 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다라고 인민은행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걸 또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지금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가 ETF를 승인을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직은 암호화폐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더 이루어지고 난 뒤에 ETF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ETF 승인은 안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 암호화폐 쪽에는 좀 악재가 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준비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 대통령 이름이 부켈레죠. 부켈레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200대의 비트코인 현금 입출 금기 ATM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또 50개 지점 비트코인을 갖다가 뭐 달러로 바꾸거나 아니면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지점을 갖다 개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처음 전자지갑을 여는 국민들한테는 3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달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엘살바도르는 자체 화폐가 없습니다. 달러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비트코인하고 달러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엘살바도르로 봐서는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단점도 그만큼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법정 화폐로 채택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송금 수수료를 갖다가 아무래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그 돈을 갖다가 달러로 바꿀 적에 이 송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켈레 대통령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송금 수수료만 아껴도 우리나라에는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비트코인이 하루에도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 누구가 사실 뭐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비트코인을 지불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결과적으로는 아마 비트코인을 가지고 통화 결제의 수단, 그러니까 이 환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렇다면은 세계의 검은 돈들이 모두 엘살바도르로 가서 그렇죠. 마음대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것으로라도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말하자면 큰 어떤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IMF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부분을 갖다가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